안녕하세요. 발굽으로 책장을 넘기는 밤. 발밤발밤의 낭독자 고란입니다. 소공녀 제1장 세라. 세라는 며칠 동안 아버지와 함께 호텔에 머물렀다. 아버지가 배를 타고 인도로 돌아가기 전까지 함께 지냈다. 세라와 아버지는 큰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사들였다. 세라가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물건이었다. 크르데이는 선량하지만 아직 분별이 없는 젊은이라서 어린 딸이 멋지다고 감탄하거나 자기가 보기에 멋진 것이면 무엇이든지 딸에게 사주고 싶어 했다. 그렇게 해서 7살짜리 어린애가 입기에는 너무 사치스러운 옷들을 마구 사들였다. 값비싼 모피 장식이 달린 벨벳 드레스, 레이스 드레스, 자수 드레스, 크고 부드러운 타조 깃털이 달린 모자들, 흰 담비 모피로 만든 외투와 토시, 작은 장갑과 손수건과 비단 양말 따위가 얼마나 많았던지. 판매대에 있던 예의 바른 점원 아가씨들은 진지해 보이는 커다란 눈을 가진 그 이상한 여자아이가 틀림없이 어느 나라의 공주일 거라고 소곤거렸다. 어쩌면 인도의 공주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다가 드디어 에밀리를 찾아냈다. 수많은 장난감 가게에 가서 수많은 인형을 구경한 끝에 에밀리를 발견했다. 세라는 에밀리를 찾으러 다닐 때 이렇게 말했다. 진짜 사람처럼 보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하면 정말로 들어주는 것처럼 보였으면 좋겠어요. 인형들이 안 좋은 점은요. 세라는 고개를 갸우뚱한 채 곰곰이 생각하며 말을 이었다. 인형들이 안 좋은 점은 내 말을 듣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라와 아버지는 큰 인형, 작은 인형, 눈이 까만 인형과 파란 인형, 갈색 곱슬머리 인형과 갈색 머리를 따은 인형, 옷을 입은 인형과 입지 않은 인형 등 온갖 인형을 보러 다녔다. 옷을 입지 않은 인형들을 살펴보다가 세라가 말했다. 아빠, 에밀리가 옷을 입지 않은 인형이면 재봉사한테 데려가서 옷을 맞춰주세요. 시침 바느질을 해서 입혀보면 옷이 잘 맞을 거예요. 수없이 실망하고 나자 이젠 마차는 천천히 따라오게 하고 아버지와 딸은 거리를 걸으면서 상점 진열창을 살펴보기로 했다. 가게 두세 곳을 들어가 보지도 않고 지나친 뒤 그다지 크지 않은 가게로 다가가는데 갑자기 세라가 움찔하더니 아버지의 발을 꼭 잡았다. 세라가 소리쳤다. 아빠! 에밀리예요! 세라는 뺨이 발그레하게 달아올랐고 사랑하는 친구를 만난 듯한 눈빛이었다. 정말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에밀리한테 가요. 이런. 에밀리한테 우리를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 세라가 말했다. 아빠가 절 소개해주고 제가 아빠를 소개하면 돼요. 하지만 전 에밀리를 처음 본 순간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에밀리도 절 알아볼 거예요. 어쩌면 에밀리도 세라를 알고 있었는지 모른다. 세라가 안아들었을 때 에밀리는 분명히 아주 총명한 눈빛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 에밀리는 큰 인형이었지만 안고 다니기 힘들 정도는 아니었다. 금빛이 도는 갈색 곱슬머리는 물결치듯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고 깊고 맑은 회청색 눈동자가 부드럽고 수치 많은 속눈썹에 감싸여 있었는데 속눈썹은 그린 것이 아니라 진짜였다. 세라는 에밀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래요. 바로 에밀리예요. 그렇게 에밀리를 사고 나자 당장 어린이 옷 양장점에 가서 세라의 옷 못지않게 화려한 옷들을 맞추었다. 에밀리도 레이스 달린 드레스, 벨벳 드레스와 모슬린 드레스, 모자와 외투와 레이스가 달린 아름다운 속옷,
장갑과 손수건과 모피옷을 갖게 되었다. 세라가 말했다. 에밀리가 훌륭한 엄마를 둔 아이처럼 보였으면 좋겠어요. 전 에밀리의 친구이지만 엄마이기도 하니까요. 크르데이는 딸과 함께 물건을 사러 돌아다니는 것이 더없이 즐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슬픈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물건을 사러 다닌다는 것은 곧 사랑하는 괴짜 꼬마 친구와 헤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이었다. 크르데이는 그날 밤 한밤중에 일어나 에밀리를 안고 잠든 세라를 내려다보았다. 세라의 까만 머리카락과 에밀리의 갈색 머리카락이 한데 뒤섞여 베개 위에 펼쳐져 있었다. 둘 다 레이스 주름 장식이 달린 잠옷을 입고 있었고 둘 다 둥글게 말린 긴 속눈썹이 뺨에 드리워져 있었다. 에밀리는 진짜 어린아이처럼 보여서 크르데이는 에밀리가 있는 것이 다행스러웠다. 크르데이는 한숨을 푹 쉬고 나서 콧수염을 쓱 끌어올리며 어린 사내아이 같은 표정을 지었다. 크르데이가 중얼거렸다. 세라야, 아빠가 널 얼마나 보고 싶어 할지 네가 과연 알까? 이튿날 크르데이는 세라를 민친 선생의 학교에 데려다주고 떠났다. 크르데이는 아침에 배를 타고 떠날 예정이었다. 민친 선생한테는 영국 쪽 일은 베로스키버스라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 맡고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거기 변호사들에게 물어보고 세라에게 들어가는 돈도 거기서 다 치를 거라고 말해두었다. 크르데이는 세라한테 일주일에 2번씩 편지를 쓰기로 했고 민친 선생한테 세라가 해달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라고 부탁했다. 크르데이는 이렇게 말했다. 세라는 어리지만 똑똑한 아이라서 해로운 걸 해달라고 조르진 않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세라의 작은 거실로 가서 세라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세라는 아버지 무릎에 앉아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외투 옷깃을 잡고 아버지 얼굴을 오래도록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세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아빠 얼굴 잊어버릴까 봐 기억해두려고 그러니? 세라가 대답했다. 아니요. 벌써 새겨두었어요. 아빠는 늘 제 마음속에 있는걸요. 그러고는 아버지와 딸은 서로 부둥켜 안고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입을 맞추었다. 마차가 아버지를 태우고 출발하자 세라는 거실 바닥에 앉아서 턱을 괜 채 마차가 광장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에밀리도 옆에 앉아서 마차를 바라보았다. 아멜리아 선생이 세라가 어떤지 살펴보고 오라는 민친 선생의 말에 세라의 방에 가보았더니 문이 잠겨져 있었다. 방 안에서 기묘한 목소리가 정중하게 들려왔다. 제가 문을 잠갔어요. 괜찮으시다면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아멜리아 선생은 키가 작고 뚱뚱했으며 언니인 민친 선생을 무척이나 무서워했다. 사실 언니보다는 성격이 좋았지만 언니 말을 거스르는 법이 없었다. 아멜리아 선생은 깜짝 놀라서 아래층으로 다시 내려갔다. 아멜리아 선생이 말했다. 요즘 애 같지 않게 그렇게 이상한 아이는 처음 봤어. 문을 잠그고는 소란도 안 피우고 혼자 조용히 있어. 민친 선생이 대꾸했다.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아이들보다는 훨씬 낫군. 워낙 오냐오냐 하며 키운 애라서 온 학교가 떠들썩하게 난리를 피울 줄 알았는데 그 아이는 지금까지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살았거든. 아멜리아 선생이 말했다. 그 애 트렁크를 열어서 물건을 정리하는데
아, 나 그런 것들은 처음 봤어. 검은 담비랑 흰 담비 외투도 있고, 그 속옷에는 진짜 발랑시한 레이스가 달려 있었어. 언니도 그 애 옷 봤지? 어떻게 생각해? 민친 선생이 쏘아붙였다. 더할 수 없이 우스꽝스럽지. 하지만 일요일에 학생들을 교회에 데리고 갈 때 맨 앞줄에 세워놓으면 아주 근사해 보일 거야. 그 아인 공주처럼 부족한 것 없이 살아왔더군. 한편 위층에서는 세라와 에밀리가 방문을 잠근 채 마차가 사라진 길 모퉁이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고, 그르데이도 뒤를 돌아보면서 언제까지나 손을 흔들고 입맞춤을 보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그닥.